예, 안녕하십니까. 총균서에 이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또 새로운 책이죠. 대변동. 부제는 위기 선택 변화입니다. 대변동.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600페이지 됩니다. 예. 이 책은 처음에 저는 좀 읽기 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역사책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비슷한 면이 있었고요. 이 제목에 이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대변동, 인류 역사상 이게 국가 중심인데요. 어떤 사회나 국가가 대변동에 처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다. 그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깡그리 바꾼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을 선택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대변동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위기의 대응.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책 앞에 잘 정리를 해놔요. 외부적 압력이나 내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 내부의 무슨 계층 갈등이나 외부의 외세 침입이나 이런 것에 이제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대응해야 되는데 이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 안 시킬 수도 없고 적절하게 어떤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만 적절하게 선택해서 변화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뭐 이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7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는데요. 핀란드,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인도네시아, 칠레는 제가 잘 몰랐고요.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좀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벌써 내용에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이 무슨 딱 결론이 있는 책은 아니고 이런 각국의 사례에 대해서 교훈을 좀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한마디로 고민해봐라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개인이 각자가 자기에 맞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뭐 저는 할 수 없이 제 생각대로 결론을 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도 흥미를 느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특히 뭐 이것이 그 7개를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나라만 찝어서 읽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접하기 쉬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위기 대처의 그러니까 잠깐 위기란 게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야겠네요. 핀란드는요, 그 소련이 침입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너 우리 식민지 해라. 너희 땅 내놔라.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핀란드에게 야 너희 그냥 우리한테 땅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핀란드가 싫어 그러고 싸웁니다. 일본은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서양의 뭐 미국의 페리 제독이죠. 그래서 우리 개항에서 하자라고 도쿠가와 마푸한테 얘기한 도쿠가와 마푸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칠레는 구테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망했죠. 뭐 이런 그 국가들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거고요. 그 일본은 막부 개항에 대한 건데 막부가 이제 딱 보니까 아편 전쟁이 그 전에 있었는데 바로 전에 중국이 패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센 중국이 패배했는데 우리 일본이 어떻게 저 서양 애들을 가지고 싸우냐. 이건 완전히 가련으로 바위치기다. 그래서 막부가 오케이 우리 저 미국과 불평등 조약 맺고 할 수 없다. 개항한다라고 하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대일본 제국이 서양 오랑캐들한테 항복하다니. 뭐 우리 대원군도 그랬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뭐 서양 사람들 총으로 쏘고 대포 한번 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바로 깨갱하고 아이고 막부가 맞았네. 우리가 개항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네. 라고 생각을 바꾸고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야 근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막부가 잘하냐? 우리
일반 사무라이들이 잘하냐라고 해서 일반 사무라이들이 막부를 깨부수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 물러서라고 한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은 서양을 이기지 못해서 서양을 이기기 위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기를 받아들였는데 공장도 받아들이고 서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이 1860년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한 70년을 미움을 받지 위해서 얌전히 힘을 키웁니다. 그 와중에는 서양에 무수히 그 엘리트 관료들이나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양을 열심히 공부해서 서양 문물을 배운 사람들이 일본의 지도층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키운 다음에 한 3, 40년 키운 다음에 조심스럽게 한번 해본 게 청일전쟁 이깁니다. 우리나라 많이 그때 전쟁터가 됐죠. 러일전쟁 이것도 이깁니다. 만주사변 이깁니다. 이래서 일본이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데 눈치를 보면서 청나라도 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네. 그래서 영국 도움을 빌어서 러시아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이제 중국을 도와줄 힘이 없네. 그래서 중국 만주를 쳐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1941년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너무 세졌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진주만을 공습하고 동시에 소련, 그 중국,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영국과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삼으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그 당시 미국을 잘 알았던 일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그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우리의 3, 40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냐라고 했지만 당시 1941년 진주만 공습 때 일본의 장교들은 언제 태어났겠습니까? 1900년 정도. 즉 청일전쟁, 러일전쟁 막 이길 때 이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이 그 전에 서양에게 깨져서 그 빌빌거리면서 서양 문물을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인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일본이 이제 강국이 되니까 이 일본 젊은이들이 외국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막 문물을 받아서 유럽과 미국을 잘 알았는데 1940년대에 일본 젊은이들, 일본의 나름 젊은 지도층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일본이 최고인 줄 안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였죠.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다. 즉 일본이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했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지만 한일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청일전쟁도 이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정확한 인식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핀란드는 이에 비해서 조금 그 신속한 대응을 한 사례로 나오는데요.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소련이 핀란드가 이제 소련하고 맞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공해 오는데 이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격렬하게 저항해서 소련군을 몇 달 동안 침공을 저지시킵니다. 당연히 이제 핀란드가 추운 지역이니까 이런 막 눈 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고 하면서 아직 핀란드의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소련군을 이제 공격했고요. 이 와중에 핀란드 인구의 5%가 전사합니다. 5%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5천만이죠. 저기 한국의 지금 인구가 250만 명이 죽은 겁니다. 250만 명. 불과 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젊은 남자 250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년에 지금 수능을 보는 사람이 50만 명 정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이 또 여자라고 치면 50만 명이 되면 두 개 연도에 즉 고등학교 지금 1, 2, 3학년 남자를 다 합쳐서 75만 명이거든요. 그런 75만 명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합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도 조국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승산 전쟁을 했냐? 독일, 영국, 프랑스가 소련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곧 가서 도와줄 테니까 너희 버텨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버텼는데 몇 달을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막상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고 정치인들이 우리가 바보였다. 바로 소련에 우리 항복할 때니까 우리 영토를 줄 테니 영토를 이제 떼준 거예요. 소련 가까운 데 있는 영토를 뭐 한 10%를 떼줬습니다. 자기 영토에. 그럴 테니 이제 우리를 속국으로 삼고 쳐들어오지 마라. 소련도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니까 독일하고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오케이. 우리가 원래 식민지로 너를 핀란드 삼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대응을 한 데다가 이제는 땅까지 띄워주면서 속국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라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핀란드는 나름 잘한 게 그 소련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던 국가가 발트 3국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국은 소련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너희가 뭐 맘대로 해라고 했더니 대뜸 식민지를 삼았는데 핀란드는 일단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소련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바로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속국이겠다 그래서 식민지까지는 안 되고 자치권을 가진 소련의 말을 잘 듣는 위성국가 이제로 자처하게 됐다는 거죠. 독일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요. 2차 대전에 패전한 후 독일은 영토의 25%를 주변 국가, 소련, 폴란드, 프랑스 등에 상실했습니다. 사실 국토의 25%를 잃는다는 건 대단하죠. 그렇지만 독일은 우리는 이 땅을 되찾을 생각이 없다. 이 땅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고 우리는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핀란드나 독일이 땅을 이렇게 양보했다는 거는 아마 우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자. 우리 차라리 다 죽자. 조상이 물려준다.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논조는 현실적이어야 된다. 뭐 실학자처럼 우리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지 그렇게 다 죽자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거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토 상실도 인정하고 유태인 학살, 지금 일본 아직도 인정 안 하는데 유태인 학살도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인정할 테니까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서 독일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 뭐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하는 지위에 올라 있죠. 그래서 핀란드와 독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당시에는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 핀란드 지금 아주 잘 살기로 유명한 나라죠. 독일 지금 뭐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대국이죠. 이런 나라가 된 데는 그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거에 유연하게 대응한 것이 유효했다라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건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아닌데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이 7나라 중에 뭐 미국은 별개예요. 다이아몬드가 자기 나라니까 썼겠죠.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칠레는 약간 실패한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핀란드와 독일은 나름 어렵지만 성공한 사례다라고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핀란드와 독일은요. 내륙에 있는 국가예요. 많은 나라와 그래서 핀란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은 싫어도 이게 무슨 비행기 타거나 배를 탈 필요 없이 운전을 좀 하면 옆에 스웨덴이나 소련이나 좀 배를 타면 뭐 덴마크나 독일은 뭐 주변에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많죠. 이렇게 주변의 그 정세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세계 정세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만 하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시를 하는 그런 나라인 반면에 일본, 인도네시아 섬나라죠. 남이 쳐들어올 걱정이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대륙이지만 섬 같은 대륙이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대륙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칠레는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칠레는 기다란 나라인데요. 한쪽은 바다, 태평양이에요. 그 태평양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호주를 때까지. 그 태평양 반대쪽엔 안데스 산맥이라서 여기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는 아클라마칸 사막인가요? 하여튼 되게 그 건조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기 때문에 칠레는 왼쪽은 바다, 남쪽도 바다, 동쪽은 안데스 산맥, 위쪽은 사막으로 돼서 육지 대륙이지만 섬 같은. 그래서 칠레는 한 번도 외적이 처음에 이제 스페인이 쳐들어온 이후에 칠레를
쳐들어오거나 칠레 사람이 어디 쳐들어간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러려면 사막 건너고 엄청나게 높은 산맥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이게 칠레는 사실상 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섬나라들은 제 판단에,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은연중에 말한 것 같은데, 이 주변 나라에 신경을 안 써요. 왜? 주변 나라가 자기를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세에 자칫하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계 정세에 자칫하면 어두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엉뚱하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실패는, 그러니까 핀란드와 독일은 재빨리 1, 2년 안에 국가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한번 잘못된 엘리트가 잘못된 정책을 세우면, 지도자가, 그러면 복귀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주변에서 배울 수가 없고 세계 정세 파악이 어두워서요. 지도층과 국민들이 결국 세계에 많이 나가서 공부하고 오래 살고 해서 세계 정세를 파악해서 좋은 거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빨리빨리 버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칠레를 보면서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위는 북한이에요. 한국 사람은 크게 맘먹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쵸? 뭐 부산 분들은 배 타고 가서 스시마나 무슨 이런 데서 대마도에서 뭐 물건을 사오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물론 요새는 비행기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핀란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외국에 가는 거에 비하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층이나 젊은이들이 과연 해외에 얼마나 나가봤을까?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 만약에 지도층에 있는 관리들이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여러 나라의 심각했던 위기를 다루면서 그거를 나름 생각해 보라고 쓴 책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나라 한두 개를 정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